임지훈 평론가께서는 그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문학에서의 평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작가분들 또 글을 쓰시는 분들 그냥 읽으시는 분들 아마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학을 하는 글을 쓰는 또 글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글을 쓰는 일상이 지속 가능하다고 내가 체감하는 상태 그 상태가 결국에는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흥강 소설가가 한 이야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나날들 이걸 평화라고 저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별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강제로 타인에게 시간을 쏘는 시간이 줄어든 거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제가 평화로울 수 있는 순간이 좀 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평화라는 게 김효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상태 이런 발상의 지점도 같이 가져야 될 텐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를 위협당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이어서 그 위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학하는 삶에 이 코로나 시대에 임지훈 평론가의 문학하는 삶에 어떤 위협이 발생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일단은 제가 비평가다 보니 비평가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대개가 아카데미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아카데미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대개는 뭐 사교육과 관련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제일 먼저 줄어든 부분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수입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문학을 한다는 것이 결코 안정된 일자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굉장히 위기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예. 그 임지훈 평론가의 그 답변에 좀 붙여서 이게 다른 작가들은, 다른 문학가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 질문을 이제 문학가들에게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고 좀 동어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스킵을 했고요. 이 문학하는 삶에 어떤 위협이 발생했느냐라는 질문에 이 조수경 소설가는 자기 직업은 이제 소설가인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 슬픔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르바이트가 그래서 늘 긴장감을 안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 긴장감에서 큰 불안으로 전환되는 예, 그게 큰 위협이었다라고 그리고 문흥강 작가의 경우 순식간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생략은 했지만 그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 개학이 다 미뤄지면서 이제 수입을 전혀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상반기 일정들을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되어버리면서 그 삶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지원금을 또 신청을 해봤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참 지원제도의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이기도 한데 그 너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지원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수입이 줄었는지를 증명을 해야 했는데 지난해 내내 소설을 썼고 그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을 했어요. 문흥강 소설가는.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돈으로 전혀 환산되지 못한다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지 못했다는 사실. 예,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하는 이 과정이 어떠한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고 슬펐고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본인에게 닥친 큰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문학 생태계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현실적인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문에 참여한 이 김유태 시인이 지난 1월 문학 담당 기자로서 취재했던 그 내용에 따르면 문학가들이 작품을 발표해서 이 독자와 만나고 문장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문학 출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문예지인데, 이 문예지들의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그 기사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원고지 한 매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아주 박한 원고료를 주거나 그마저도 책 정기 구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거는 제 이야기지만 저도 예전에 그 뭐 배추나 쌀 같은 그 농산물로 그 원고료를 그 대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고료를 지연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이 작가의 인지도 아니면은 이 발행인과의 어떤 친분이라던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서 이 고료를 차등 지급하는 이런 관행들, 비상식적인 관행들이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작품을 발표하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문예지밖에 없기 때문에 문학가들이 대부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의 지원 사업, 기관의 지원 사업에 이제 많은 좀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원 사업의 경우 그 결과물을 그 내야 한다라는 그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안에 성과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과 위주의 이 지원 사업이 오히려 작가의 그 창작하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오히려 창작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후술하겠지만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작가들의 창작 여건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설문에 참여한 문학가들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네 번째 질문을 제가 문학가들에게 드렸는데요.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문학하는 삶의 평화란, 아까는 그냥 보편적인 일상에서, 그동안의 일상에서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다면, 이 네 번째 질문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문학하는 삶의 평화가 조금 다른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물어봤습니다. 임지훈 평론가 여기 대답을 해주셨는데, 경제적인 위협 앞에서 문학을 하는 행위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문학을 위한 재반들이 안정되는 것이라는 요지로 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이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지점일 겁니다. 사실 문학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돈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면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좀 기형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앨범을 내게 되고 그 앨범이 판매가 되게 되면은 음악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문학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원고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납품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 먼저 원고를 얼마쯤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얼마어치의 글을 이쪽에 납품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원고는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이 언제 입금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점, 이런 지점들이 사실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좀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청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청탁의 모든 작가들, 글을 잘 쓰는 작가들에게 좀 공평하게 지급된다기보다는 사실 구조상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작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문학을 하는 행위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문학을 하는 재반들이 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한다면은 이런 저비용의 예술 생산 속에서도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기댈 수 있는 지점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일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던 거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사실 먼저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가령 작업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예술에 드는 비용들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그래서 구체성 있는 요구들을 좀 우리가 좀 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보조가 가장 저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거기 붙여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 제반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사회적 합의가 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문학이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 당위성이 조금 그래서 이제 문학가들에게 이러한 그 제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 당위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학가들이 해야 되는 어떤 노력들이 있다면은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그 문학을 하는 걸 힘들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문학을 한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혹은 희곡을 만든다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는가? 읽는 사람에게 개인의 내면에 있어서 어떤 평화를 찾아준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가치겠지만 사실 문학 작품이 어떤 개인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좀 더 보편적인 효용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효용에 대해서는 그간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문학을 하는 것이지 사회를 위해 문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 뒤에 숨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위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효용을 제시할 수 있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사실 문학이 줄 수 있는 어떤 치유의 지점들,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해보고 소규모 클래스를 조직을 해보고 어떤 모임들을 조직해보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섣부른 비유를 해보자면 뭐 명상을 통해서 어떤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평화를 찾아가듯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자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준다든지 혹은 나의 문자화시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경험들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치유의 지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거리 예술과 같은 측면에서 문학이 또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게릴라적이면서 혹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는 형태의 예술로서 문학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섣부른 생각이기도 해서 실제로 시를 쓰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께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 들으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강점기에 이 권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벌써 지난주죠. 9월 4일에 원래 그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공연 하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6월 달에 예매가 오픈하자마자 제가 그 클래식 연주자 중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이라는 연주자를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그 덕후인데 그 클라라 주미강과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그 듀오 리사이트를 국내에서 4년 만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정말 가서 보고 싶어서 그 예매를 했고, 근데 이제 예매를 하고 공연 일정이 다가오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2차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는 일단 공연이 취소됐고 이후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제 객석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하고 한 칸씩 뛰어앉기를 하고 그리고 사설 이제 공연장인 롯데 콘서트홀로 같은 날짜에 옮겼다가 거기서도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취소가 될까봐 미리 경남 함안에서도 또 이거 투어 일정이 있어갖고 함안 문화예술 회관에서 하는 그 공연까지 예매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 음악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두 연주자하고 이 기획사가 이 주최사가 원래 예정돼 있던 그 공연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무관중 그 노 개런티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날 유튜브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줬는데 그날 그 공연을 연주를 그 본 감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 연주 후에 하는 말들이 리뷰를 하는 그 말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너무 많은 그 위로와 그 힘을 얻었다라고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리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인터미션에 그 연주자 클라라 주미강의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 모두 어려운 시기, 모든 것이 멈춘 지금이지만 음악은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가들인데 그러니까 임지훈 평론가가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소규모로 뭐 모임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효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게 어떤 그 젊고 막 그 가능성이 막 있는 이제 경력을 막 시작한 그런 어떤 젊은 창작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떤 대중에게 향유자들에게 조금 더 어떤 좀 파급력을 가지고 다가서려면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문학가들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문학가들의 역할도 좀 어떤 선제적인 역할도 아니면 좀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문학 생태계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작은 움직임들을 좀 끌어줄 수 있는 혹은 조금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시너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좀 영향력을 가진 작가들의 어떤 참여랄까 이런 부분들도 문학 생태계 평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작년에도 그래도 여러 그 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사실상 못하게 된 거죠, 진행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일단 굉장히 아쉬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문학을 시작한 문인으로서 굉장히 섣부른 말이지만 선배 문인들의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해주신다면은 또 보고 배우고 같이 일하면서 이걸 좀 더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 리사이트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저도 이게 정말 우리랑 가까운 문제구나라는 걸 확 체감했을 때가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중국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사는 곳이 우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런 사태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사실 이 경우가 지금은 제가 외국의 음악가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저희 주변의 문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드러내고 있는 건 얼마나 우리 예술가라는 것들이 취약한 계층이었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사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한 유튜브 리사이틀의 사례처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떤 단절의 지점인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그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뭐 어떻게든 이 계속해서 그 이어나가려는 그 향유자들과 만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온라인에서든 뭐 어떻게 뭐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이게 리서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우리가 바라기만 하는 어떤 목소리만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자성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국 밴드 우한 출신의 밴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거 완전 여담이지만 그 친한 음악하는 후배가 이끌고 있는 밴드가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밴드 코로나인데 올해 한 2월, 3월까지만 해도 이게 금방 이제 지나갈 줄 알고 밴드 명을 안 바꾸고 유지하려다가 지금은 정말로 심각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서 사실 활동 영역도 꽤 긴 밴드인데 네네. 하여튼 그런 일까지 또 있었습니다. 자, 그 임지훈 평론가의 그 대답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병국 시인 겸 문학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위협이 닥쳤다고, 코로나 시대에 문학하는 삶의 평화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현할 때 삶의 어떤 위기, 우리의 삶에 발생한 위기를 돌아보고 그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어떤 삶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문학적 재현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문학하는 삶의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어떤 이게 굉장히 그 근원적인 사회적 효용, 문학의 사회적 효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조수경 소설가는 결국 작가에게 평화란 쓰는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쓰는 행위란 어떤 개인적 차원인 동시에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개인적 평화의 차원이지만 더 나아가서 문학이 사회적 효용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잉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평화의 가능성으로 또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제가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개인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거시적인 평화보다 어떤 개인의 그 일상 안에서의 어떤 미시적인 평화를 확인하고자 좀 드렸던 질문인데요. 배수연 시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코로나 예방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쉽게 회의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비극적인 이슈들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 타인들의 일상을 계속 관찰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사화되거나 뭐 밝혀진 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 시인, 뭐 코로나 확진자 소설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마 있었으면 어쩌면 시인이라는 게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걸 수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독자들이 알만한 그런 뭐 문학가라면은 코로나 확진됐으면은 아마 그 기사라도 좀 나오고 했었을 텐데, 근데 제 주변에는 적어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보통 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네, 밖에 네. 나가는 일들이 나가봤자 시인들끼리 만나고 저희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어쩌면 저희는 영원히 감염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병국 시인 평론가는 타인의 삶,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읽는 것, 읽어내는 것, 잘 관찰하고 공감해주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학으로 써내는 것, 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결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임지훈 평론가는 지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계신가요? 사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랄 게 별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과 거의 유사한 노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맛있는 걸 그래도 먹으면서 좀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건 제가 집에서 혼자 그냥 운동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라면 아마 다른 분들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위해 이 사회와 기관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앞서서도 뭐 임지훈 평론가의 대답 안에서도 좀 뭐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금방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문은강 소설가의 이 대답입니다. 무엇보다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아까 이 사회적 합의가 좀 도출돼야 된다. 어떤 문학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좀 도출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학 예술,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 자체도, 사회 구성원의 인식도 조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 놀고 먹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 무용한 사람들, 꼭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시인들 추방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문학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유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이 결국 자기 슬픔을 발화하고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문화, 그 사람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평화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